중국 공산당은 멸망할 것입니다. 한국에 의해서요. 미국 펜타곤에서 27년간 일한 베테랑 중 베테랑인 분석관에게서 나온 발언인데요. 지난 30년간 중국과 공산당 전략 무기 체계를 분석하며 결국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을 둘러싼 권력 이상 신호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주변 국가들을 무시하고 독재 정치로 중국의 성장을 막고 있는 공산당의 수장이 갑자기 한국에 이것으로 역풍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스팅스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방위정보국에서 분석관으로 미 펜타곤에서 일했었습니다. 27년 동안 군대와 미사일, 전쟁 계획을 연구하며 지냈었어요. 수천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읽고 셀 수 없이 많은 차트가 제 컴퓨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걸 지켜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까지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 한국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군사력을 얘기할 때면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을 언급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모를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한국은 작아요. 한국은 작아요. 그 말은 제 안에서 진리처럼 느껴졌었죠. 한국을 전 세계 전략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점 하나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왜 한국을 걱정해야 하지? 하고 스스로 되뇌었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기관 사무실에 앉아서 일했었어요. 벽엔 세계 지도와 무기 통계 목록이 가득 붙어 있었고 제 책상 위에는 탱크와 함정, 항공기 위성 사진을 띄운 모니터 3대가 놓여 있었죠. 옆에서는 커피 머신이 부글부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쓰디슨 블랙 커피를 홀짝이며 중국의 최신 미사일 시험이나 러시아의 전차 훈련에 대한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만약 한국 관련 헤드라인이 뜨면 저는 거의 흘겨보듯 지나쳤었습니다. 한국은 작아요 하고 중얼거렸었죠. 어느 날 동료 한 명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었습니다. 밥, 중국 지도부가 한국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논의하고 있대. 저는 비웃었었어요. 위협이라고? 한국이? 고개를 저으며 한국은 작아요. 한국은 작아요. 하고 말하고는 그녀를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는 쉬려고 했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용했고 작은 스탠드 하나가 세계대전을 다룬 책들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냉전사에 관한 책을 펼쳐 읽었지만 한국 언급 부분은 대충 넘겼었습니다. 이 책도 한국에는 별 관심이 없네. 나도 마찬가지야 하고 생각했었죠. 다음날 아침 뭔가 달라졌었습니다. 일찍 출근했더니 제 책상 위에 기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제목은 위험한 자만심 한국의 무기 체계였죠.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열어보았어요. 눈에 들어온 것은 눈 덮인 산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K9 자주포 사진, 분홍빛 새벽 하늘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천무 발사 장면, 끝없이 펼쳐진 사막 평원에서 시험 발사되는 현무 미사일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강하다고? 한국이 강하다고? 마음이 마구 뛰었어요. 이런 작은 나라가 정말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죠. 평생 한국은 과소평가해도 된다고 되뇌었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메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굵은 글씨로 적힌 수치가 보였습니다. K9 자주포 분당 8발 발사, 사거리 54km. 천무 로켓 300km 거리에서 30m 이내 오차. 현무 미사일 180에서 1500km 사거리, 깊숙한 내륙까지 타격 가능. 각 수치는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뜨렸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믿기 어려워 웃음이 났어요. 아니, 이건 현실이야. 현실이야. 사무실 바닥을 서성이며 쇠사슬에 갇힌 듯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수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내가 부끄러웠어요. 그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과 보라빛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은 무시할 작은 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예전 제 말 한국은 작아요는 틀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결심했었죠. 다시 자리에 앉아 세보고서 양식을 열고 타자를 빠르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역량은 대단하며 진지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크기가 항상 강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제 실수의 무게와 새로운 확신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향했었습니다. 내일은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제가 인정할 겁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사무실에 들어갔었어요. 머릿속에는 K9 자주포와 천무 로켓 장면이 맴돌고 있었죠. 출근 전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린 적은 없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신선한 커피를 한 잔 내렸었어요.
쌉싸름한 기미 감도는 사이 비밀번호를 눌러 이메일을 열었었죠. 거기에는 해상 위험 억제 작전이라는 세 과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 근해에서 계획 중인 군사훈련이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었어요. 진짜 실행하려는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드는 순간이었죠. 첨부된 영상 브리핑을 클릭했었어요. 화면에는 황해가 크게 보이는 지도가 떠 있었고 빨간 화살표가 한국 해안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조가 단호한 해설이 흘러나왔죠. 이번 훈련은 우리의 힘을 과시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을 포위협할 것이다. 영상을 보며 묘한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한국이 쉽게 물러나는 모습을 꼭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솔깃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었죠. 한국은 작아요. 한국은 작아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K9 자주포의 54km 사거리와 천무의 300km 사거리를 떠올렸었거든요. 바로 그때 팀장인 천 국장님이 들어오셨었어요. 문을 닫고 제 앞에 앉으시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헤이스팅스 해상 위험 억제 작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보고해 주시죠.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서 오늘 오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화면으로 돌아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었죠.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위투성이 해안에 선 한국 군인들이 전함을 올려다보며 떨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어요. 답을 찾으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보안 채팅창을 열어 베이징에 장위자 장군실에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최신 한국 무기 성능 데이터를 즉시 요청합니다. 몇 분간 긴장감 속에 기다렸더니 금세 답장이 떴습니다. 데이터 전송 완료. 서버 폴더 한국 무기 체계를 확인하세요. 손이 떨리며 폴더를 클릭했었어요. 그 안에는 기술 도면, 시험 영상, 성능 차트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첫 파일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골짜기에서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사 속도 분당 8발. 최대 사거리 54km. 그 숫자를 보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54km라니 어릴 때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이보다 짧았었거든요. 저는 속삭였어요. 한국은 강해요. 한국은 강해요. 다음으로 천무 로켓 발사 영상을 열어보았었죠. 해 뜨는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든 사이로 로켓이 치솟으며 흰 연기를 남기고 있었어요. 화면 텍스트에는 정확도 300km 거리에서 오차 30m 이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턱을 받치고 보았었어요. 300km면 중국 연안 깊숙이까지 닿을 수 있는 거리였죠. 영상 속 바람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랄 뻔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이마에 땀이 맺히는 걸 느꼈죠. 마지막으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 파일을 클릭했었습니다. 화면에는 180km 모델, 500km 모델, 1500km 모델 세 가지가 등장했어요. 각각의 미사일이 지도를 따라 부드럽게 날아가며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막 시험장에서 전투부가 목표물을 강타해 먼지와 잔해가 하늘로 치솟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옛날 제 신조 한국은 작다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대신에 저는 한국은 진짜 위협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방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져 창가로 걸어가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훈련을 강행한다면 그들은 겁먹은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강력하고 결의에 찬 나라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고 생각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와 빈 보고서 문서를 열고 타자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상 위험 억제 작전은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한국의 검증된 무기 체계는 이 훈련을 대응 억제할 수 있다.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릴수록 자신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단순해 보였던 계획이 이제는 위험천만해 보였습니다. 서문을 마치자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 임무는 더 이상 한국의 약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강점을 인정하고 세계에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리는 채로 보고서를 전송 버튼을 누르고 커서가 돌기를 지켜보았습니다. 분석은 완성되었습니다.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고위급 브리핑을 위해 전쟁실로 소환되었었어요. 형광등 아래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죠. 벽에는 지도와 차트, 실시간 영상 피드가 켜진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꼭 잡고 들어갔는데 머릿속에는 제 보고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이 훈련에 대응 억제할 수 있습니다가 맴돌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는 장위샤 장군님과 여러 고위 장교분들, 중국 국방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멀리 큰 화면에는 시 주석님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학생이 어려운 시험 감독관 앞에 선 기분이었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촉촉해졌지만 저는 침착해야 한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다독였었습니다. 장위샤 장군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셨습니다. 노련한 목소리로 황해의 디지털 지도를 가리키셨죠. 빨간 화살표가 중국 함선과 전투기가 한국 해안 쪽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버튼을 눌러 K9 자주포 영상이 화면에 떴어요. 눈 덮인 산속 고개에 서 있는 자주포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장면이었죠. 장군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책에는 분당 8발을 사격하며 사거리 54km까지 치명적인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하얀 설상과 거대한 포신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죠. 한국의 군사력 진짜 군사력이구나. 다음에는 천무 로켓 설명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해돋이 하늘 아래 우아하게 솟아오르는 로켓이 보였어요. 구름 위로 연기가 흩어지며 사라지는 모습이었죠.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거리 300km. 오차 30m 이내. 전쟁실은 프로젝트 장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로켓이 바다 위를 활처럼 날아 중국 해군 함대 깊숙이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었죠.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이어서 현무 미사일 시리즈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도 위에서 화살처럼 이동하는 세 가지 모델이 떠올랐어요. 현무 1 180km, 현무 3 500km, 현무 3C 1500km. 각 타격 지점은 붉은 점으로 빛났습니다. 장군님은 이 미사일들이 산을 따라 저공 비행하다가 상공으로 올라가 위에서 타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셨죠. 데이터를 볼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전투부가 목표물에 명중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느낌마저 생생히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되뇌었었습니다.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강하다. 시 주석님 얼굴이 화면에 흔들리며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이마를 찌푸리시더니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이셨죠.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야 한다. 작은 나라 앞에서 물러설 수 없다. 책상을 두드리시자 화면은 다시 지도로 돌아갔습니다. 장위샤 장군님께서 차분한 어조로 반박하셨습니다. 각하 무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만 이 체계들은 직접 공격 시 위험이 큽니다. 우리 장병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보급로와 한국이 개량한 방어 거점 그리고 혹한과 사막 훈련을 완료한 한국 군인들의 준비 상태를 강조하셨죠. 저는 방 안의 모든 이목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 장교분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쳤고 국방부 장관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두려움과 자존심이 뒤섞인 그들의 표정을 상상했었어요. 이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여 실제 충돌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멈출 것인가 갈등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긴장감이 폭풍 전야처럼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각하 제 분석 결과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의 검증된 무기 체계와 강력한 동맹관계를 고려하면 어떠한 침공도 역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시 주석님께서 저를 한참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신 채 장군님께 말씀하셨죠. 좋다. 훈련을 중단하고 재평가하라. 방 안의 안도의 한숨이 일제히 퍼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이 뜨고 장교분들끼리 안도하는 눈빛을 교환하셨죠. 저도 얼굴이 뜨거워지며 믿겨지지 않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국면을 바꿨어요 하고 생각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노트북을 챙겨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면에 다시 평범한 데이터 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따사로운 햇빛이 느껴졌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머리를 한번 넘기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은 작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한국은 강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진실은 군사계획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베이징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전쟁실에서 벌어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멈추지 않고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의 힘이 그들을 물러서게 했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회의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다음 소식을 알아내야 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국 최고위층 내부의 믿을 만한 소식통에게서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자정회의. 장소 구찻집. 눈에 띄지 않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전직 주석 후진타오와 전 총리 원자바오를 포함한 중국 최고위 지도부의 자정 모임이라니. 저는 노트북을 챙기고 신분증을 재차 확인한 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저는 붉은 등불이 달린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공기에는 자스민 차 향기와 튀김 반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다디 문이 있는 작은 나무 찻집에 도착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찻집 안은 따뜻했어요. 낮은 탁자와 방석이 둥글게 놓여 있었고 아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는 장위샤 장군님이 토기차 주전자로 차를 따라주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후진타오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세 분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남긴 주름과 지혜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는 긴장도 되고 영광스럽기도 했습니다. 침착해야 해요. 귀 기울여 들어야 해요 하고 스스로 다독였었죠. 제가 자리에 들어서자 장군님께서 빈 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셨습니다. 마이클 헤이스팅스 와주셔서 고맙니다. 앉게. 후진타오 전 주석님은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원자바오 전 총리님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석에 앉았습니다. 장군님은 조심스럽게 차를 따라주었고 저도 손을 뻗어 찻잔을 받았었습니다. 잔이 손끝으로 전해주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차 향기는 구수하면서도 은은하게 달콤했어요. 모두 한 모금씩 마시자 고요함만이 남았고 포슬포슬한 찻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먼저 후진타오 전 주석님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을 위협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죠. 그 이유가 그들의 약함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력이 실존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추시며 말씀을 곱씹게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역사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님께서 상체를 앞으로 숙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균형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려 했으나 위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시며 이어서 말하셨죠. 중국과 한국은 무역, 기술, 문화 등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군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이셨습니다. 전쟁실에서 저는 사실을 말했었고 어젯밤에도 사실을 말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로켓, 현무 미사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자부심 있는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 분석을 믿어주셨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님께서 차를 한 모금 더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기 위해 합동훈련을 제안할 것입니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 기술 교류를 논의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우리의 연구소로 초청할 것입니다. 전 주석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이클 헤이스팅스의 보고서가 우리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한때 무시당했던 이 작은 나라가 이제는 소중한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님께서 일어서시며 잔을 높이 드셨습니다. 새로운 장을 위하여 따뜻한 목소리로 외치셨죠. 우리 모두 잔을 맞들며 새로운 장을 위하여 하고 화답했습니다. 찻집 안에는 새로운 목적과 가능성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밤공기가 차오른 골목길로 나왔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희망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푸른 산과 분주한 항구, 활기 넘치는 도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결의에 찬 국민들, 창의적이고 자부심 있는 그들을 생각했죠. 곧 새로운 중국-한국 관계가 펼쳐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존중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당당히 서 있었기에 역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라탔었습니다. USB 드라이브에 담긴 발표 슬라이드를 보물 지도처럼 꼭 쥐고 있었어요. 조지타운 대학교 강당은 학생과 기자, 정부 관료들로 가득 차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약간 떨렸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강한 스포트라이트가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등 뒤에 떠있는 큰 화면에는 제목 슬라이드가 보였습니다. 한국 위협으로 인식되던 나라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였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헤이스팅스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군사력을 분석해 왔습니다. 한때 저는 한국이 너무 작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세계 지도로 바뀌었어요. 붉은 점으로 거대한 군대가 표시되어 있었고 한가운데 초록색으로 반짝이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이 작은 점이 정말 전 세계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추자 청중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다시 클릭하자 눈보라 속에서 포탄을 쏘아 올리는 K9 자주포, 분홍빛 새벽 하늘로 치솟는 천무 로켓, 사막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비행하는 현무 3미사일 이미지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각 이미지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K9 사거리 54km 분당 8발, 천무 사거리 300km 오차 30m, 현무 3 최대 1500km 저공 비행 궤적.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무기 체계들은 실제로 시험되고 검증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 보여준 교훈은 크기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중 중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크기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크기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몇몇이 제 말을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시 주석님의 심각한 표정으로 그 이미지를 바라보는 사진이 떴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중국이 한국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계획했을 때 그들은 한국이 쉽게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힘은 그들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청중의 반응을 보니 입을 떡 벌린 사람도, 눈을 크게 뜬 사람도, 펜을 빠르게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저는 자정 찻집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장휘샤 장군님이 토기 찻주전자에서 차를 따라 주던 모습, 붉은 등불이 은은히 빛나던 찻집 안, 전 지도자들이 주고받은 존중의 말들까지 상세히 설명했었어요. 한국의 군사력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결의와 역량이 존경을 얻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며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따라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흥미로워했겠지만 중학생이라도 이 교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작은 나라라도 똑똑하고 정밀한 기술로 자신을 지키면 큰 강국도 계획을 바꾼다는 사실이 분명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컨테이너 선박이 가득한 분주한 항구, 빛나는 도시 스카이라인, 그리고 안전모를 쓴 한국 엔지니어들이 첨단 공장을 걸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자막에는 군사력을 넘어 글로벌 기술 무역 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점이 아닙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에서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는 부드럽게 되풀이했어요.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방 안에는 동의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혁신과 품질,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합될 때 나라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연단에서 물러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어요. 손뼉 소리와 발구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미소 지었었죠. 한국은 작다고 시작했던 여정이 한국은 강하다, 한국은 존경받는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다를 증명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연 후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동맹관계가 가능할까요? 그들은 제 손을 잡고 고마워했었어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모두의 이야기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적었었습니다. 제 옛 믿음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한국은 정밀함과 혁신, 파트너십에서 진정한 힘이 나온다는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기장을 덮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장이 제 삶은 물론 세계 역사에서도 영원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잠들었습니다. 조지타운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저는 평소처럼 미국 방위정보국 책상으로 돌아갔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지도가 달린 벽 앞에 앉아도 한국을 작은 점으로만 보지 않았었죠. 그 점은 반짝이는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매일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서울에서 열린 주요 안보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날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리자 시원한 가을바람과 밝은 미소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환영합니다 라는 환영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으로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방위산업 전시회였어요. 첨단 무기로 가득한 전시장에 수많은 사람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색 위장 도색을 한 K9 자주포가 전시된 모습을 보았죠. 그 옆에서 엔지니어들이 천무 로켓 시스템 모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모형이 우아하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실제 발사를 떠올리게 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그 다음 저는 이진호 대위님을 만났었어요. 깔끔한 제복을 입고 나라의 방어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죠. 대위님이 보여주신 디지털 지도에는 한국의 레이더가 하늘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임무는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대위님은 눈빛에 확신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세계가 한국을 신뢰받는 파트너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저는 대전의 한 대학 연구실을 찾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로봇과 친환경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중 지연 씨는 손에 작은 큐브 배터리를 들고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기차의 미래입니다. 지연 씨가 말했었죠. 배터리의 매끄러운 금속 표면에 연구실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한국은 혁신적입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을 걸었었어요. 다채로운 다리 불빛 아래로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웃으며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떡볶이 향기가 공기 중에 맴돌았죠. 저는 작은 컵에 든 떡볶이를 사서 한 입 먹었는데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둑에서 우리를 돌보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배려심이 많습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다음날 저는 한미 관계자들과 패널 토론에 참여했었어요. 기술 공유와 기후 협력, 한반도 평화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너무 작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품질과 혁신, 협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 순간 저는 서로가 함께 그려가는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 저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반짝이는 불빛의 카펫 같았어요. 산이 도시를 감싸고 한강이 부드럽게 굽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한국은 제주도 위의 작은 점에서 저와 세계의 깊은 의미를 지닌 나라로 완전히 변했구나 하고요. 바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죠. 이 여정은 크기가 반드시 강함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진보와 창의성, 우정에 대한 헌신은 지역 안보뿐 아니라 제 믿음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갈 때 저는 눈을 감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전쟁실과 은밀한 회의에서 배운 교훈이 대륙을 넘어 퍼져나갔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강합니다.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짝이는 초록색 점을 지도에서 볼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한때 과소평가받았던 작은 나라가 진정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감동이 순신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인 사연을 본문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DJ 한수지였습니다.